교권 하는데 그 교권의 개념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시도교육청의 기본 지침이 된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2013 교권보호 길라잡이라는 책에서 교권 정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에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교육권,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구원의 교육할 권리, 가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권리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고요. 이거는 교사가 교육적으로 전문가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 깔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나름대로 교육 과정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교재를 채택한다거나 선정할 수 있는 권리,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교육 방법도 결정하고 평가 방법,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시켜주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또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강요받지 않고 교사가 전문적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권이 있습니다. 좀 더 거기서 나아가서 법률을 통해서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데요. 신분 보장되고 쟁송 제기권, 이제 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불체포 특권, 학원 안에서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특권, 학생들 앞에서 체포된다는 건 상당히 뭐가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교원 단체나 노동조합 활동권, 지금은 이제 전교조뿐만 아니라 지역교사 노조들의 연맹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원단체도 이전에 교총 이외에도 실천교사나 새학교 내 조은교사 등등의 단체들도 활동을 열심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이상은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교사의 신분상의 권리를 넓혀가는데 할 수도 있고요. 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교사의 권리가 있는데요. 일단 교사로서 교육할 수 있고 전문직 종사자 이전에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이 있습니다. 존엄과 행복 추구, 신체 자유, 양심 자유, 의사표현 자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요. 요즘 선생님들이 정말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거, 학생이 뭐 욕하고 대든다 할 때 모욕을 당하면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다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학생이 때린다거나 상처를 입힌다거나 어떤 성폭력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통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다거나 지나친 학부모의 민원을 넘어서 정말 그 정신과를 갈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전국을 총괄하는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교육활동보호제도에 대한 소개도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내용들, 특히 여기 교육활동보호제도의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부터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 집필에 참여했고요. 여기 교육 자료를 보시면 여기 치매 예방 교육 자료 4종이 있습니다. 요걸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특히 매뉴얼하고 교육활동 치매 예방 교육 자료는 이게 학생들한테 쓰기에 적합하게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이 있는데 이걸 다운받으셔서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집필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교육부랑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하고 꽤 공신력 있는 자료고요.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은 학생들 교육할 때 넣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마음껏 자기 학교에 맞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하고 화면 캡처 안 되고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제 자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줬어요. 이 코로나 같이 위험한 상황 또 경찰들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불났을 때 소방관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학교에서는 이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 바로 선생님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자체를 지켜준다기보다는 이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의료진들의 복지를 좋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신분상 고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 있거든요. 교사도 교사 자체의 기본 인권이 있지만 교사의 인권이 더욱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너무 편한 직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사가 교육에 전함할 수 있어야지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관련된 법령들을 설명할 건데요. 이걸 학생들한테 이건 중등학생들용으로 좀 중학교 적어도 2, 3학년 이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자료고 중1, 2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료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행위들은 친구들에게 하면은 학교폭력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건 누구나 보장받아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취지라는 거를 잘 인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칫하면 학생들이 좀 삐뚤어진 마음 먹고 우리를 뭐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법들은 다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형법에 여러분들도 법 없이 잘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참에 좀 개념들을 잡아 두시면 좋습니다. 크게는 형법상의 이걸 따로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상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때릴 때 폭행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폭행죄 더하기 아동학대까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 하는 것도 상해죄 폭행죄인데 학생들은 이제 소년법의 적용을 따로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인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 교육에 예방을 위해서도 만든 자료고요.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지금은 특히 많은 여자 선생님들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이 학생들에 의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얘기긴 한데 너무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용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혹시 듣는 과정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또 여기 나오는 불법 정보 유통, 뭐 전화, 이메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서 침해를 받으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이건 사실 기존의 법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기존의 법들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들을 살펴볼 건데 폭행, 상해 하면 여러분들은 폭행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긴 할 건데요. 상해가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신체 고통을 쉽게 그 중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신체 고통이라고 하는데 일체의 유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때린 것뿐만 아니라 밀거나 멱살 잡은 거, 폭언을 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거나 우울증으로 신경정신적인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다 폭행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요. 다쳐서 상해 진단서가 나왔다 하면은 상해죄로 올라갑니다. 상해죄는 훨씬 더 형량이 무겁고요. 학폭 같으면은 상해 진단서 제출하고 2주 이상 진단이라 그러면은 뭐 심의위원회 무조건 올라가게 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폭행 정도는 합의가 되는데 상해로 올라가면은 합의도 안 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서 같은 거 뽑는 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때리려고 흉내만 낸 거는 그냥 안 때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직접 간접적인 물리력도 다 폭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폭력을 일으키는 게 친구한테 하면은 학교 폭력, 선생님께 하면은 교육활동 침해인데, 개념이 없어서 난 이런 거 장난이었다, 이런 것까지 벌을 받는 건지 몰랐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개념 교육을 해두셔야지 사안이 줄어들고, 교육해 두시면은 사안 발생했을 때 일 처리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자, 협박죄는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한다. 교직 그만두게 한다, 뭐 죽여버린다. 저도 신규 때 지도하던 학생한테 들었던 얘기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지금은 이런 학생이 있으면 얘가 자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마음에 어려움이 많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 또 듣게 된다면 또 침착하게 대처하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목을 겨눈다면은 이제 폭행까지도 충분히 성립이 될 것인데, 멀리서라도 이런 행동 같은 것도 다 폭행죄에, 그 협박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벌금이라는 것도 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한테 바로 전과자로 만들진 않습니다. 뒤에 소개하겠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먼저 받고 그런 것들은 전과가 안 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년 처분, 보호 처분이 누적되다 보면은, 심하면은 이제 소년 교도소에 간다거나 이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 마음과 무관하게 위협적인 말을 했으면, 듣는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그랬다 하면은 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명예훼손도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한데 정확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진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손상시켜야 됩니다. 단지 경멸적인 표현만 있다,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하면은 그걸 모욕죄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허위 사실이면 가중처벌이고, 한 명한테밖에 말 안 했다, 그 사람이 소문낼 줄은 몰랐다 했는데 그 사람이 소문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리를 하고요. 진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데, 요즘 들어서 학교의 정책이나 선생님의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그 선생님 뭐 못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경찰서까지 가고 검사한테 간다면 이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내 징계 차원으로 가시는 게 무난한데, 그것도 이제 징계를 진짜 처분을 내린다기보다는 학생이 반성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불기소라고 해서 재판에 올라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요즘은 교사 학생 간 침해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한테 침해를 한다거나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뭐 교직원들 사이에서 갈등도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옮긴다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처벌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증거도 명확해야 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빠져나갈 자기 정당화할 것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모욕은 학생들 사이에서 놀리고 이런 것도 사실 모욕의 일종이죠.
그걸 선생님께도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 하면은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너무 심하다 하면은 교권침해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학생이 선생님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고죄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무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상당한데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했다면은 선생님을 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신고한 거다. 혹은 그것이 법의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인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무고죄가 잘 적용되진 않아요. 자, 교육활동 침해에서 재물손괴, 이거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개념 없이 이제 예술적인 표현 욕구인데 벽이나 책상, 문서 이런 데 낙서하거나 칼로 새긴다거나 부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의적으로 했다면은 손괴죄라고 해서 이것도 형법상의 범죄가 되기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법원까지 보내지는 잘 않고요. 이것도 이제 배상하거나 뭐 징계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일을 냈다 하시면은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모욕적인 내용으로 낙서를 했다 하면은 이건 모욕죄 같은 것도 추가시킬 수가 있긴 하고요. 이건 학생 지도 차원에서 개념을 알려주는 차원이지 이걸로 진짜 경찰서 보내기는 좀 무리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여러분들 선거 벽보 같은 거 훼손하면은 그게 그냥 종이 찢은 정도가 아니라 처벌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학교에서 중요한 게시물 같은 것들을 망가뜨렸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징계가 세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용 서류나 공용물 파괴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과도 엮일 수가 있고 참 이런 게 말하기가 민망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육체적 성희롱의 대부분은 요즘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이 닿는 거리에는 웬만하면 사람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로 몸이 닿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막 정신없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학생들 막 복도에 막 어지럽게 몰려 있을 때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은근슬쩍 몸을 건드리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만 다니시길 권하고요. 이런 일은 실제로 피해를 겪는다고 하면은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농담도 굉장히 수치스러우실 건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우실 거예요. 학교의 고충상담원 보통 보건 선생님이나 혹은 좀 믿을 만한 선배 교사들한테 이런 사례를 갖고 상담을 하시고 이런 사례가 누적된다면은 특정 학생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 하면은 그 학생에게 특별히 지도를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 하면은 위원회를 열어서 지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이나 부모님도 상당히 수치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긴 하죠. 시각적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묘사의 구체성에 따라서 음화 제조라고 해서 음란물 제조 같은 걸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공연 음란도 그것도 형사처벌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들여다보는 행위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성희롱인데 이것이 또 촬영까지 되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단 특정 대상에게 하지 않아도 성희롱이라는 거.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성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뭐 선생님 뭐 그 성관계를 얼마나 하시냐 혹은 뭐 처음에는 남자친구 첫사랑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첫 경험이나 이렇게 수위를 점점 높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학생이 정말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인해서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다가 살짝 삐끗하면은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들을 성희롱하신 걸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동성일 때도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이성일 때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사실 성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성교육은 정해져 있는 학교의 뭐 보건이나 윤리 단원이나 이럴 때 정해져 있는 단원에서 하는 것도 요즘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하셔라.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 꼭 해야 되는 말인데 나중에 이상한 걸로 시비 걸릴 위험이 있다 싶으면은 본인 수업 내용 말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그걸로 소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본인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나 검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한테 조사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시면은 선생님은 직위 해제당하고 중징계를까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고요. 서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동성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뭐 예를 들면은 생리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실제로 징계를 받으신 일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선생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학생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각이 돌변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참 요즘은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학생들이 언제 녹음하고 그 생각을 왜곡해서 진술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이 좀 기분 나쁘게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냥 경찰에 접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를 보호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그런 부당한 침해를 학생들로부터 받지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개념은 일단 이제 선생님이 기분 나빴다고 혹은 이제 그 말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다고 무조건 성희롱이 성립하진 않아요. 이제 추행 같으면은 접촉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데 성희롱이 무조건 그런 말 들었다고 그런 행동을 당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그 인정 범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런 것도 성희롱인가 싶은데 성희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걸 배우고 알아야 되고요. 선생님도 아셔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주위에 학생들이 있다면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까지 같이 돼요. 주위의 아이들이 난 재밌었다 해도 기분 나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학생과 관련된 성폭력 사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요. 공공장소에서 학생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공연음란죄라서 이것도 형법상의 범죄예요. 아이들이 낙서로 재미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것도 구체성에 따라서 이것도 형법상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고요. 이런 것도 다 형사처벌, 성적인 목적으로 뭐 장소 침입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촬영하는 학생이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자료집에 어떻게 실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안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보고 치마 입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말 해도 요즘은 성희롱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거리에도 널려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올바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야 되는데 치마 입은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바로 시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 1회 발생으로도 강제 전학 퇴학이 가능한 사안들이에요. 특히 이런 것들이 불법 정보 유통과 연계해서 전파가 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는 기관들도 있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한번 전송이 되면은 이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보여줘 혹은
그런 것까지 처벌되냐 하는데요. 전달하고 공유하고 보여달라는 것들은 그걸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연히 발견해도 신고하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눈앞에 들이대면서 보여줬다 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이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파를 일으킨 것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라고 하면은 학생한테 그럴 때는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지도를 합니다. 이게 온라인을 통하면요, 그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 원 이하. 이게 온라인이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 그렇고요. 자, 사실 수업 방해하는 게 엄밀히 이게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서 수업을 방해한다 이런 건 공무집행 방해라서 이거 굉장히 심한 죄가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성범죄자가 출소를 해서 호송하는 차량에 아무리 그 성범죄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차량 호송을 방해한 거 이런 것도 공무집행 방해로 그 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다 이제 형사 입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데 이걸 가지고 학생한테 바로 적용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심각한 사안에서 학생이 선생님 때려서 뭐 피가 난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보내야 되는 것이 뭐 보통은 권장할 만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 물어뜯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상처받으시거든요. 근데 중등학교쯤 되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없으시길 빌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조치가 들어가는데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거 학폭하고 비슷한데 이제 서면사과 이런 것들이 없고요. 이제 전학과 퇴학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뭐 3학년 연말이다 이럴 때 사실 강제 전학은 잘 내려지지 않고요. 웬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퇴학 처분 갈 정도면 거의 이제 재판받을 정도 행동일 경우에 퇴학 처분을 합니다. 요즘 퇴학 처분 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좀 반성하고 관계 회복이 좀 되면은 좀 조치를 경감받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이 회복하시는 거니까 치유받으시고 자 소년법도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많이 접하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너희들 진짜 심각하면 법원까지 갈 수 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2가 넘으면 중2 생일이 넘으면 형사 미성년자에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땐 교도소 가고 전과자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웬만큼 정말 학교 폭력에서 동급생을 뭐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정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폭행을 했다, 그럴 정도가 아니면 보통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단위가 좀 크죠. 이제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가 거의 100시간, 200시간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보호관찰관을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학생이 이제 밤늦게 돌아다니진 않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따로 돌봐주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정도가 심하다 하면은 소년 보호시설로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환경, 아동학대나 뭐 그런 것들이 학생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혹은 학생이 정신질환 같은 것들이 좀 심했다. 그럴 때 이제 좀 동의를 얻어서 소년 의료보호시설 같은 데 갈 수도 있고요. 더 심하면 이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소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오히려 소년원에 가면은 나쁜 거 배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운이 좋은 학생들 어찌 보면 왜냐면은 이 어중간한 데 있는 친구들은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데 적어도 여기 들어가면은 교육을 그래도 소년원의 처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정말 학생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은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위탁 대안학교 간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본교에서 졸업을 하는 게 되거든요. 또 학생도 정말 형사사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은 뭐 이제 부모님도 같이 어떤 금전적인 타격이 생길 수도 있고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요즘 이제 법적인 것보다도 교사가 할 일은 학생을 지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육이고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하고 엮일 때도 그렇고 선생님 자체도 화가 올라올 때 학생들을 나무라다가 학생이 더 격분해가지고 선생님께 대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학생도 미리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게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학교 폭력 예방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하면은 차분하게 글로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그것도 나무라는 식으로 혼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부터가 자기 감정 조절하시고 내가 화가 나지 않도록 자기 감정 알아차리시고 뭐 지금 좀 많이 화난 일이 있었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달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생각하게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한 다음에 지도를 하셔야지. 무조건 너 말버릇이 이게 뭐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냐, 너 징계 받을래, 뭐 너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안 받았어, 너 소년원 보내줄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생님이 아동학대 인권침해 협박으로 오히려 감사받고 징계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격분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심하면은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때린다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끔 몰래 익명으로 인터넷에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여주십사라고 전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이런 호흡 조절 얘기를 합니다. 감정 조절할 때요, 이것도 이제 호흡, 뭐 수련 이러면은 사이비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것도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은 감정 조절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신경정신과적인 또 몸과 관련된 접근의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건요, 사실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몸의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존의 위협이 느껴질 때 옛날 같으면은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걸 빨리 이성적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하고요. 내가 흥분된다면은 몸에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 한다는 거는 마치 가스불처럼 연소가 되도록 뭐 공기가 막 이제 산소의 양으로 숯불 같은 거 보시면은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씩씩거리면서 흥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숨을 천천히 쉬는 것만으로도 화가 차츰차츰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다면 잠깐 진정하고 힘든 일이 있었나 본데 화나는 일이 있었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자, 너무 진정이 안 되면 숨 천천히 들여 마셔 볼까? 하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왜 이러지? 뭐 하자는 거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생각하게 만들고 흥분을 한 템포 쉬게 만들었으면 선생님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 감정 조절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의 목적이고, 내년에 아마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자료들이 동영상 자료도 나올 텐데, 거기에 저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때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관련 자료들을 참고 문헌에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것들 살펴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뭐 자료들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너무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시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려야 되는 많은 내용들 그 교재에다 실어놨으니까 교재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인데요. 학부모님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은 학생 지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한다가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요즘은 민원 소송 제기부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에,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학부모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한 것 말고 원래도 긍정적인 소통이 조금이라도 미리 있었다면은 훨씬 더 일이 쉽게 풀립니다. 아니면은 이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좀 그 학부모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분을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편해지는데요. 따지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내 자식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내가 차분하게 말하면 듣지 않는데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해야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억울한 게 많은데 옛날에 내가 찍소리 못했던 선생님들, 이제는 내가 복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게 나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정도 마법 같은 비법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칭찬과 공감 같은 것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요. 정말 칭찬거리가 없다 하면은 뭐 미인이라 뭐 착하다든지 뭐 하다못해 옷 참 예쁘네요 이런 거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오버했다가는 좀 성희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래퍼 형성합니다. 요즘 자녀 기르기 힘드시죠? 저희도 힘든데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걱정 많으셨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철수가 참 잘생겼죠? 연예인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일 잘 해결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주시고 그래야지 이후에 말씀 나누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근데 학부모님이 오히려 학교에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개선책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다가는 공격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는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선생님과 문제가 생겨서 그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정에 공감하십니다. 그런 말씀 서운하셨겠 군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어쩌다 그러셨을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뇌 편들기로 하면은 학부모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정말 학부모님이 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흥분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겠네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은 화가 조금씩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보다는 경청과 공감이 우선이다. 학생 상담에서도 늘 우리가 배웠던 건데 막상 이 상황 되면은 하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부터 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실습도 필요한데 제가 실제 강의였으면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해보는 기회를 좀 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평소에도 그 여러분들끼리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발생 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일단은 경청과 공감이시고요. 그 다음에 폭언, 협박, 상습 연락이 점점 더 심해진다 하면은 증거 확보하고 교실 난입했을 때 어떻게 하실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학생을 건드리는 건 이제 학교폭력 사안까지 가기 때문에 학생 보호하셔야 되고, 심각한 침해 발생 시에는 녹음 같은 증거 확보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법적으로 가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재판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려요. 그러면은 또 학부모님은 학교에나 선생님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거 갖고 또 맞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음 같은 거는 최후의 이제 보험 같은 걸로 생각하시고, 꺼내실 때도 이런 주의사항 잘 보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음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인 건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한테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증거 제출해야 되지, 이 증거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의 화를 돋운다든지 오히려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인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교육청 변호사가 그런 거 가지고 선생님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도와주실 거니까 미리 검토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